물놀이를 하던 사람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에어륵 곽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러 명이 바다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구조대를 급파했는데 파도에 떠밀려간 6명 가운데 4명은 구조되거나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남권에는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권이 20에서 최대 100mm 이상, 충청과 영남, 제주도는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집중호우로 강원도 홍천의 한 마을이 사흘째 고립돼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가 오면 마을이 고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마을 이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져올 파장,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반지하로 상징되는 주거 취약지역이었죠. 외신들마저 폭우로 참변을 당한 가족사례에 주목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서울시가 향후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쓸 수 없도록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하고 이미 지어진 반지하는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지하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사를 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지원금이 10만 원 남짓이라는 점에서 세입자들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대체 어디로 갈 수 있느냐는 돌멘 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을 발표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하는 뒷북 행정도 사라져야겠지만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사흘째 계속된 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충청 남부지방 쪽에 피해가 컸어요. 네, 우선 전국 인명피해상을 좀 보면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늘 아침 6시 기준 집중호우로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이고 실종자 또한 서울 3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으로 수도권 강원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지역에서는 민간과 공공시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오늘 낮까지는 없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수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집 마당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 또 건물 지하에 물이 찼다 등의 한 10여 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고요. 예.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또 정체전선이 남하함에 따라 전북, 군산 등 남부지방도 오늘 오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군산 지역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 이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군산 지역의 평균 무려 163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취약계층이 주로 사는 저지대, 다세대 주택 등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배수 관리에 주력했고요. 기상 상황에 따라 긴급 대피 등의 조처도 지금 취할 방침이었습니다. 전북과 함께 정체전선 영향을 받는 경북은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된 비로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크다고요. 네, 이제 비가 좀 그치고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 그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 다시 비가 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난 8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부터 이제 구청에서 포크레인,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길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구청 직원 700여 명, 군병력 500명,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한 500명 정도가 추가로 투입돼서 복구 작업을 했는데 또다시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토사를 치우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그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복구를 하려고 해도 비가 내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복구해둬도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또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광복절 이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일단 이번 집중호우는 12일까지만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 네. 이후에도 비 소식이 없지 않습니다. 정체전선은 일단 오늘 오후까지 현위치에서 머물다가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13일부터,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전국의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 좀 이제 비는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 다음 날인 14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진을 하면서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를 재차 올려보내서 14일에서 15일 사이 이제 북중 접경지대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 쪽에 다시 이 정체전선이 형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정체전선이 남하하는 16일께 다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그 이튿날 17일에는 남부지방에 또 영향을 준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는 16일에 정체전선의 대기 불안정 정도가 지난 8일 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이 141.5mm가 내렸을 때와 비슷하거나 심할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8일에 견져서 전체 강수량은 적고 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16, 17일의 예상 강수량은 그 오는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될 텐데 지금 며칠 사실은 좀 잠깐 비가 그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아서 지금 복구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사저지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사저에 지하 벙커 수준의 통신수단이 있기 때문에 원격 위기 상황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입길에 올랐습니다. 네. 한 총리는 이 윤 대통령의 사저 지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런 비판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워낙 좋은 통신수단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또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자택에도 그런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지휘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통신수단이 다 있다면서 지하 벙커 수준이라도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하 벙커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총리가 얘기한 거는 예. 비화기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휴대폰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음성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꿔서 전송을 하면 네. 그 받은 쪽에서 다시 그걸 전자 신호를 음성으로 합성해서 듣는 사람 귀에 들려주는 방식인데요. 비화기라고 하는 거는 이 전자 신호를 다시 한번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지 않으면 이제 도청이나 감청은 불가능한 아마 그런 비화기 장비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전화기잖아요. 그렇죠. 지하본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 동시에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아무래도 그런 기능은 좀 제한될 수밖에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임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저 주변에 24시간 국가통신기동 차량을 두고 비상대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 차량이 어디 갔는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면서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 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면서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이른바 주호영 비대위가 발족한 뒤에 첫 현장 행보로 오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이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서 복구 지원에 매진하며 민생을 살피는 낮은 자세를 통해 민심을 되찾겠다. 특히 당 어떤 내홍 사태로 인해서 좀 받았던 따가운 시선을 좀 극복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행보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때 아닌 실언 논란이 나오면서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현장 행보 자체가 좀 빗발의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옆에 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쳐다보면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이 한 방송사 채널A 방송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권 원내대표는 눈을 피하면서 하늘만 바라봤고 같은 자리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 팔을 찰싹 때리면서 지금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데 뭐 하는 그 말이냐 이제 그런 이렇게 나무라는 듯한 이런 이렇게 눈으로 상당히 좀 째려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개인의 순간적인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호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김 의원이 발언이 있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언행에 조심을 하라.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까지 의원들한테 당부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발언하고 난 다음에 주 비대위원장이 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자의 질문 받고 한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이 장난 농담하지 말고 웃지 말고 열심히 봉사활동 하라는 취지로 당부를 했는데 지금 김성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성원 의원이 늘 보면 장난기가 있다면서 이 발언을 장난으로 규정하고 큰 걸 봐달라. 언론이 큰 줄기를 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 노는데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나올 거 없는 거 같냐. 이렇게 기자들한테 화살을 돌리기도 해서 이게 또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내가 김성원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 메시지 나왔죠. 네, 오늘 마침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자택 격리를 했었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해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마침 이 김성원 의원 관련 논란이 일자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고 우상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고 생명을 잃은 분도 있는데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집권당 의원이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 첫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한 인식을 보여준다면 비대위에 대한 실망스러운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가 첫 걸음부터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 당원 이른바 국바사라고도 불렀죠. 네. 1,550여 명이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국바세라고 하는 이 당원 모임에서 오늘 서울 남부지법의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 전국위 의결, 그러니까 당 전국위가 말하자면 주호영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의결을 했는데 그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책임당원 1,558명이 참여했다고 이 국바세 모임 소송 대리를 맡은 신인규 전 상금 부대변인이 오늘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주말인 13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사실 모든 언론이 지금 이 대표와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취재가 잘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언론의 질의에 이제 주호영 위원장을 만날 거냐 이렇게 질의가 가니까 지금 지방 체류 중이다 이렇게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좀 외둘러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예. 주 위원장도 오늘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주말까지는 인선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다음 주 초쯤 돼야 이 상임정국위원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비대위원 선임 관련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13일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데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걸 두고 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지금 형태인 게 가처분 접수했다고 한 줄 SNS에 쓴 거 외에 예.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이 뭔지 분한 소송을 어떤 걸 다투는 소송을 낸 건지 네. 본인이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이 대표 측 관계자들도 내용을 모른다 뭐 내지는 정말 모르는 건지 함구하는 건지 하여튼 모른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마 본인이 낸 가처분 그리고 소송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박민영 이 청년 대변인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번에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박 대변인의 과거 일배와 관련한 용어를 썼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과거 일배 표현 논란 관련해서 이 박 대변인 본인이 동생이 작성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SNS 등에서 신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 대변인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릴 때부터 계정을 가족끼리 공유해 왔다면서 일배 표현이 들어간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 대변인에 대한 의혹은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포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 박 대변인의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같은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이제 좀 부적절한 이른바 일배 사이트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논란이 사전에 인지가 됐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민영 씨가 청년 대변인으로서 능력을 잘 발휘할지 앞으로 지켜볼 예정이고 개인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청년 대변인 아니라면서요? 그냥 대변인실 직원이다. 그래서 어떤 브리핑할 기회가 없다. 이제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조직 내에서 아마 좀 청년들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아마 다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역할이 뭔지도 아직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이 박 대변인의 과거 발언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박 대변인이 이른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쓴소리를 보수 정치권 내에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과거에 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니까 이른바 안티페미니즘 그리고 노동 단체에 대한 좀 적대적인 언사 이런 것에 추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지난 5일 YTN 방송에 출연한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부탁하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전 정부와 민주화 세대에 대한 반감 그리고 노동 단체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좀 강성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박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검찰총장 시절 혈혈 단신으로 민주당과 싸우던 투기 그리고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세대교체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의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서는 남성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등에 업고 규제와 통제로 개개인 자유권을 옥죄인 민주당의 패착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른바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정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를 사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인사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과연 사회 통합적인 어떤 대변을 하거나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코로나19 유입과 관련해 대남 보복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전국 비상 방역 총괄회의라는 이제 행사 소식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게 이 조선중앙통신의 가장 중요한 보도 내용이었고요. 네. 이 이후에 토론자로 나선 김여정 부부장이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자리에 누울 수 없었던 원수님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찬사를 보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을 심히 앓았다. 그래서 예. 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겪은 국난은 세계적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증에 초래한 것이다. 또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란 사실은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에 코로나19가 유입된 것이 한국으로부터 유입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쓸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 둘 수만은 없다 하면서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다. 이런 위협성 언사도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거친데요. 통일부는 유감 표명을 했죠. 네, 통일부는 북한이 이 남측 코로나19 발병 원인을 남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복 위협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보복성 대응 언급에 대해서 향후 동향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반응 냈습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상대할 우리 측 카운터파트는 대통령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서 직접 대응은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카운터파트가 어디가 되는 것이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네. 김 부부장이 대남 대외정책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통일부와 국정원 기능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아마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6월에 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을 일컬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글쎄 북한이 이런 식으로 엄포성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종의 남한하고는 뭔가 대화하거나 뭔가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또 들려서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사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 간담회에서도 이 방금 말씀하신 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 관련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좀 대남 도발에 말하자면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남측에서 북측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짓들을 계속한다면 대응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 남측의 어떤 이제 탈북자 단체 같은 데서 띄우는 이른바 삐라 풍선 네. 아마 이런 거를 이제 바이러스를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 어떤 강력한 보복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대남 도발의 근거나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냐. 아마 국방부는 이런 시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종석 장관은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응은 기존과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한편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지켜야만 의미가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핵실험도 마찬가지고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의 대응이 핵시설 파괴 등 어떤 물리적인 대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고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핵무기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보 목적인 만큼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서 네. 외국의 반대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부 다 강대강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구테스 유엔 총장과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가 혹시 나옵니까? 네, 오늘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도전인 북핵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외에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그 기존 이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또 사법질서 저해 범죄 그리고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이 중요범죄로 묶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두 가지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부패 범죄에 대해선 사무 공정을 해야 하는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손해를 도모하는 뭐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죠. 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죄, 또 범죄 은폐 수익 은닉에 관련한 범죄, 이것을 부패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공직자 범죄로 규정돼 있던 뭐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또 선거 범죄 중에 뭐 매수나 이해유도 기부 같은 경우도 다 부패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또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이나 뭐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 범주에 포괄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늘 법무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또 이 부패와 경제 범죄 이외에도 무고죄나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범죄들도 이른바 중요 범죄로 지정해서 수사 범위로 두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른바 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예. 입법 취지와 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반 형사범죄 빼놓고는 다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 뭐 일반 형사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사기나 절도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한 거면 그것도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범죄냐 뭐 이런 지금 아직까지 이 정확한 적용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예. 뒷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개정안 등이라고 한 취지가 대통령령의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에서도 합의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했다는 취지가 분명하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그렇다면서 그 법률대로 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한다고 하는 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이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면서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그 이른바 지금 사개특위라고 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자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대처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선거운동을 한창 하고 있는 민주당 내일부터 국민투표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네, 이거 국민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국민 여론조사 지금 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예. 후보별로 각 지역 순회하면서 이제 관리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이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번에 이제 저 대구, 경북, 강원, 그 다음에 인천, 제주 여기까지 됐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엔 충청권을 하는데 그때 1, 2, 3차로 나눠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30% 결과에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1차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말 내일부터 시행을 해서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용준 후보가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강훈식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는데 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지금 지금 시점에 단일화 논의가 명분이 있느냐 파괴력이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사실상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도 홍천의 한 마을은 폭우로 길이 침수돼 주민들이 사흘째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 건강은 괜찮은 것인지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화상대 1, 2 김영덕 이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성대 1, 2에 계시는 거죠? 계속. 예. 그럼 비가 혹시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비는 끊쳤어요. 한 12시까지 물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끊쳐가지고 오후에 수해 복구 작업 많이 했어요, 진행을. 지금 마을이 고립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고립된 겁니까? 한 3일 정도 됐어요. 고립된 지가. 그럼 지금, 그 고립될 당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거예요?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가 내릴 때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고립이 된 게 마을이 뭐 다리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주변에 물이 일단은 하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 그 하천변 따라서 통로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잠기고 길이 물에 잠기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전에도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그렇게 마을이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0mm, 350mm 그 정도만 오면 잠겨요. 예. 300mm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금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마을 주민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거기 마을 주민분들은 한 27가구 해가지고 한 45분 정도, 45분 정도 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고령층이 좀 많으시겠죠? 예. 그럼 마을 분들은 주로 이제 농사를 지시는 겁니까? 예. 주로 농사 짓고 계십니다. 지금 고립된 생활을 계속 하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고립되고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렇죠, 뭐. 예. 뭐 식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비상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 특별하게 이제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은데. 예. 내일하고 한 모레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될 것 같아요. 예. 복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이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마을이 뭐 침수되거나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침수가 돼가지고요. 예, 길 말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런 피해요. 주택도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망가졌는데 그래도 조금 망가진 편이에요. 예. 지금 그 주택이 뭐 일부 이제 그 뭐 손상이 있거나 이런 피해들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침수된 집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각 그 마을 주민분들 중에서 가정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이 쌀이 떨어진 분도 있다고 하던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예. 뭐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응급복구는 이제 해가지고 그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외부하고 이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군청이나 내천면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뭐 비상식량이든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예.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정은선 면장님하고 복지회장님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진도지휘하에 이제 수해 복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마을이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오후서부터 이제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예. 오늘 오후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오후서부터. 예.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확한 농작물을 지금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지 못해서 답답하신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예, 이제 한 집에서 이제 고추를 따셔가지고요. 예. 이제 한 3, 4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일부 썩은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오후서부터는 이제 통행이 돼가지고. 예. 이제
급하게 이제 일부 조금 나왔어요. 예. 아, 일부 이제 그 썩은 것 말고 다른 것들은 예, 예. 이제 고추를 바깥으로 내다 팔 수 있게 옮길 수 예,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아, 근데 그 지금 혹시 이렇게 비가 내릴 때마다 다리가 침수되거나 뭐 그 길이 막히는 것 때문에 길이 뭐 침수되는 것 때문에 계속 마을 분들이 고립됐다고 하면 그동안에 뭐 군이나 이런 곳에 좀 공사를 좀 해달라거나 이렇게 요청은 안 해보셨어요? 이제 제방을 쌓고 다리를 놔달라고 해요. 예. 이제 면사무소 통해서 이제 군으로 해서 이제 건의를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 도에서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산 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아. 예. 근데 이번 폭우로 마음 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복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장님 늦은 예. 시간에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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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화상대 1리 김영덕 이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돼 있어서 언뜻 들으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무슨 법안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하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는 이제 IR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친환경 산업 지원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등 전기차 산업, 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산업 지원법이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전기차 산업이나 태양광, 풍력, 수소 산업 지원안이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에 예. 미국의 이제 미국 재건법이라는 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습니다. 네네. 영문으로 하면 이걸 빌드 백 베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BBB 법안 이렇게 불렸었던 거거든요. 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이 BBB 법안의 규모가 10년간 3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4,545조 원이나 투입하는 법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 구조 계획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코로나19 구호 쪽에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을 쓰도록 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미국 일자리 계획 해가지고 주로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 쪽에 2조 3천억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계획 분야라고 해서 육아와 노후복지에 1조 8,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4,50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법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출 규모가 너무 커서 미국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특히 야당은 당장 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조맨친 의원 등이 반대를 하면서 이게 그 의회에서 난항을 좀 겪고 있다 보니까 이 규모를 좀 줄여서 들고 나온 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어떻게든 이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걸 이제 아까 일자리 계획이라고 했더니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만 좀 이렇게 뚝 떼내가지고 네. 들고 나온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불리냐. 예. 결국에는 에너지원들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게 지난 7일 날 상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요. 하원에서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날 지금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럼
그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규모가 축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네네. 그러면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30년까지 4,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아까 5,000조 원 이상이었으니까 한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도 뭐 560조 원이면 엄청난 큰 규모죠. 예. 세부적으로 기후 대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3,69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81조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가량 감축하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고, 네. 특히 더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전기차 사용 증가를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요. 신차 구매는 7,500억 달러, 중고차는 신차 구매는 인당 7,500달러, 예. 그다음에 중고차는 4,000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에도 640억 달러를 쓰겠다, 우리 돈으로 한 83조 원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 법안의 혜택을 우리 기업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긴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조립 생산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단 붙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의 한 60% 이상을 배터리가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광물들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조달 또는 생산된 건 지원해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약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이 법안에 들어 있다,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국 내로 전기차 주요 생산 기지 등을 옮기도록 해서 일자리 등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좀 드러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친환경 산업의 육성도 동시에 이끌겠다라는 계획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석탄하고 석유 등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또 그렇게 낮춰야 된다는 요구가 더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탈탄소, 신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에 상원에서 일단 통과시켜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금리를 올리면 긴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거꾸로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추세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그것도 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우리 기업들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 기업들이 관련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예. 특히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꽤 강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전기차는 사실 완성차처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전기전자 산업에 더 가깝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기전자도 우리가 좀 강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뭐 SKC 등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현재 줄줄이 미국의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전기차의 본격적인 생산을 대비해서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려면 미국 내 합작법인을 만들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내재화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들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합작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광물들의 수급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자원이 생산되는 나라들은 매우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상당히 많은 광물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뭐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광물들도 이번 지원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자국 내에서 캐오거나 혹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실제 미국의 유명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뭐 이런 곳들도
사실상 이 지원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꽤 성과를 내고 있는 현대기아차 역시도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적극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원법안의 수혜 대상이긴 한데 혹시나 이런 생산 기지나 광물 문제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데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소 분야는 또 우리가 수소차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소 분야에도 수혜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얘기 관련된 기업들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의 증권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로 분류가 되면 주가가 매우 강세를 보이는 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개월의 논란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뭐 우리 이제 히토류라고도 얘기하고 희귀금속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걸 다 캐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미국이 뭐하러 외국에서 수입을 했나? 네네. 그 중국 아니어서는 아닌 곳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다 찾을 것이냐? 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런 광물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중요하게 지금 보이는 광물이 리튬입니다. 리튬만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지역별 매장량을 한번 보면은요.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는 의외로 아르헨티나고요. 예. 칠레, 볼리비아 이렇게 남미의 세 개 국가에서 전 세계 절반이 넘는 양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호주, 미국, 중국 순서여서 중국이 좀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그 매장량에 비해서 굉장히 절대적인데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핵심 채굴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정제하는 게 중국이 대부분 다 합니다. 또 90% 정제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광물들이 정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예. 이렇게 정제가 중국에서 전부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이나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나 승인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배터리 재활용,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수급하거나 아니면 정제하려면 결국 중국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한 폐배터리를 가지고 또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또는 재활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하고 재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사용은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던 거를 전력 저장 장치인 ESS라고 하는 이 저장 장치 등으로 다시 활용하는 거고요. 재가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재활용은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 버리고 난 다음에 이걸 파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광물들을 선별 처리해서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구리, 철,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리튬, 니켈 이런 광물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폐배터리를 뭐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현재는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리는 걸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부터 이 폐배터리 과정은 시작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폐배터리를 보관하는 창고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일단 거점 수거센터라 그래서 4군데를 세워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이 배터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도 지금 개정이 돼서 폐배터리 수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대신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명이 다 된 배터리의 양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고로 폐차 처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이 한정된 광물을 확보하고 재활용해야 되는 이슈가 지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이 매우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리사이클 순환 시스템을 나주 쪽에다 아예 순환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국내 우리나라에 기술 있는 회사들하고 미국 회사들이 합작하는 방안, 그리고 이 배터리 회사들을 미국에다가 투자하도록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여러 접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 기업들을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하고 같이 미국의 투자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함께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것, 전기차, 이 두 가지가 이 폐배터리의 재활용, 그리고 전기차 산업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그 여러 결의 뭐 이렇게 논쟁이든 논란이든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미국 입장에서야 뭐 신산업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투자하는 기업에다만 혜택을 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뭐 예를 들면 배터리도 팔아야 되고 전기차도 팔아야 되는데 네네. 미국에다만 꼭 공장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국내 일자리가 미국 쪽으로 뺏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글로벌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워낙 시장이 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를 한 상태고, 보통 저희가 전기차의 그 도입 비율, 그러니까 침투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한 10%를 막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네.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면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긴다가 아니라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초기 시장에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일자리가 뺏기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큰 시장을 우리가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하고 관계를 이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우리가 중국을 달래고 설득하느냐의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지금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을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압도적인 리드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배터리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남고 네.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라권 20에서 100,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입니다. 전라권에는 아침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19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9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만조때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겠으니 침수 등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주말에 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9도, 습도 8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무슨 단어 하나에 꽂히면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하게 되는. 제가 오늘 그랬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고마움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기사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지하 참사 희생자 동료들, 그 고마움 어찌 보답할까요? 반지하 집에서 장애를 가진 언니 13살 난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난 홍모 씨를 직장 동료들이 추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문장을 읽으며 누군가 제 명치를 후려쳤을 때처럼 묵직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홍 씨는 면세점에서 20여 년을 일하며 동료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던 베테랑 직원이었고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받은 면세점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노조 전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김수현 노조 사무국장은 갑자기 떠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이 즐거웠고 많이 의지가 됐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랑 딸이랑 셋이서 먼저 가서 잘 있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하고 투정 부려서 미안하고 다 받아줘서 고맙고. 앞으로 부장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루하루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어서 동료 57명이 신문사에 보냈다는 추모 메시지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많은 고마운 마음의 빚을 보답해드려야 하는데 어찌할까요? 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글을 다 읽을 때쯤 침수된 반지하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이 아닌 여느 사람과 똑같은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만든 수많은 사건은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남긴 흔적이기에 함부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제와 오늘 또 배웠습니다. 고마움은 베풀지 않고 받기만 해도 비록 닿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동화 같은 시간 그 속에 난 남겨진만 그 두려움만 가득해. 멈춰버린 맘 이젠 놓으려 해. 잃었던 시간들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나에게 건네던 마음들 이제는 내가 널 담을게. 먹먹한 마음 지렸던 기억들 모두 지울 수 있게 내가 안을게.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아파했던 그대로일까봐 여전히 나를 기다릴까봐. 아직 난 아직 지워지지 않아. 그곳에 여전히 나 서성이게 돼. 이렇게 다시 너를 만나 지워버린 그때의 너를 찾아. 아팠던 시간 지나 내가 널 붙잡아.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Forevermore, forevermore I cry. 이수연의 아직 너의 시간에 살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오늘 고마움은 너무 마음 아프네요. 나는 마로님 유튜브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6220님께서 이번 비로 자연의 무서움과 소중함이 더 느껴지네요.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관리하며 이용하고 후대에 잘 보존시켜줘야 하는데 살아가며 고마움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많이 아닌 이제부터 고마움을 몸으로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짠해지는 오늘의 발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4222님께서 힘든 세상에도 이렇게 좋은 일 최선을 다해 살았다니 가슴이 찡하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음 저도 안 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사건으로 보여서요. 세상의 일들이. 근데 그 사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머릿속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소중한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 문자 계속 받을 테니까요.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상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 해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하고 충청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많은 비를 뿌렸었는데요. 네. 전국의 호우특보가 일단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금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4시에 전북을 제외해서 전국의 호우특보가 해제가 됐고 7시에 전북의 호우특보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지성으로 많이 내리던 비는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정읍하고 김제, 지리산 부근은 여전히 약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출퇴근길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를 포함해서 주요 구간이 7시간째 통제된 상황인데요. 우선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양방향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풀렸다가 다시 또 통제가 들어간 거군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주차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반포대교 쪽에 진출차로, 반대 경기 하남 방향으로는 월드컵대로 주변에 염창나들목 부근에 우회로가 있어서 경찰들이 차량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내의 도로 통제 구간이 지금 토피스에 확인을 해보면 양방향 통제가 16군데입니다. 당산나들목, 그다음에 개화 육관문 양방향, 망원나들목, 개화 신설나들목, 현천 육관문, 노들길 육관문, 당산 육관문, 신자문 나들목, 그리고 지문길 나들목, 암사 차량 나들목, 고덕 나들목, 노들로, 양재천로, 노유 나들목과 자양 나들목, 자양 중앙 나들목 이렇게 다 양방향이고요. 노들로만 지금 단방향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사나들목도 양방향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통 상황 확인하시고 이제 움직이실 텐데요. 지금 도심의 차량 이동 속도가 시속 21km. 그러니까 굉장히 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이 통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내비도 사실은 지금 통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토피스. 네, 토피스 뭐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를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시니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제 예정 상황도 뜨고요. 통제 상황도 뜨고 심지어는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우회하거나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토피스 활용하시면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있는데 왜 홍보가 이렇게 덜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지금 접속해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기가. 화면 영상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 지도 맵을 통해서도 그냥 거의 확인하실 수 전체 있어요. 교통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토피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전북 지역에 비 많이 내렸다고 하셨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산이요. 어떻게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내릴까 싶을 정도로 전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는 물론이고 주택 상가 수십 채가 물에 잠겨서 피해가 잇따랐었는데요. 오전 9시쯤에 본격적인 폭우가 군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20분 만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보통 도심은 80
시간당 80mm를 최대양으로 해서 이제 하수관로가 준설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많이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거의 도심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가와 주택 70여 채가 물에 잠기고요. 170여 건의 신고 건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전북 익산에서 익산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25톤 화물차, 1톤 화물차, 25톤 탱크로리가 3중 추돌 사고가 있어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당 비의 양을 보니까 예. 군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뭐 시간당 100mm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후 4시까지만 186.5mm, 200mm가 넘는 비가 지금 군산에 내렸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충북하고 남부지방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호남의 경우에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씩 세차게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만 해도 뭐 도로 침수만 76건, 주택 침수도 51건, 농경지 침수도 5건이나 있었고요. 또 주택 지붕이 무너져서 70대 여성이 대피하기도 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강수량만 따지면 충북 지역이 더 많이 비가 내린 거잖아요. 하루 만에 250mm가 내렸으니까 네. 군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린 것이죠. 예,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었는데요. 네. 대전의 경우에는 포장이 뜯겨 나가고요. 도로가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비가 오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대전의 신탄진동에서는 집 마당에 물이 50cm 넘게 차올라서 구조 요청이 접수가 되기도 했었고요. 오후 10시에는 유성구 도룡동 건물 지하에 물이 찼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15건의 침수 피해가 119에 접수가 돼서 소방대원이 출동하셔서 집안에 고립돼 있던 2명을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침수 건물 9곳에서 물 30여 톤을 빼내고 다른 6곳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 등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청주에서도 물난리가 좀 심하게 났는데 복구 작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게다가 비닐하우스가 하천이 범람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종들이 출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출하를 앞두고 있는 멜론도 지금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 닿으면 안 예. 되죠. 이제 물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농경지에는 과일이나 채소들은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충청권에 사흘간 3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에서만 농경지 피해 면적이 160여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북 그리고 충북 그다음에 충남, 네. 대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체전선이 아래로 내려간다고는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남부지방으로 걸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경북, 거죠. 전남, 전북까지 전부 영향을 미쳐서 비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지역에서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손에 바가지를 들고 빗물 퍼내고 모래주머니 쌓고 이렇게 직접 배수 작업에 나서서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네, 그 영상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기 위해서 빗물을 퍼내는데 네. 방송하셔가지고 주민들 다 나오라 그래서 직접 양동이와 바가지 들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물을 퍼내는 장면이 이제 방송 보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를 쌓기도 하셨었는데요. 다행히 신속한 배수 작업 때문에 지하주차장 은 지켰어요. 그리고 도로에 물이 빠지면서 밤 11시쯤에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역이 청주에 2017년 7월 16일에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차량 수십여 대가 침수가 되고 심지어는 변전실이 피해를 입어서 전기 공급이 일주일 동안 중단이 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나흘 이상 수도도 공급이 중단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5년 전 악몽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피해를 똑같이 입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속상했던 게 뭐였냐면 뭐가요? 청주시의 대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한번 당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비가 오면 침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역에 물난리가 났으니까 물막이 문도 세워줘라. 네. 침수가 되지 않게. 예. 그리고 하수관로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청주시에서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 그 요청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 공사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5년이 지나도 지금 공정률이 76%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장은 침수를 당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뒀던 그 차들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옮겨가지고 피해를 면했는데 네. 상가 피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주변 지대가 낮아서 여기는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5년 전에 수해가 끝나고 나서 배수관로 용량을 2배 이상 늘려서 수해 예방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한 400여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2020년에 대해서 시작이 됐고요. 예. 공정률이 70% 조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비가 내린 거예요. 이 비 내리기 직전에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이 조금만 빨랐으면 그 상가가 코로나 피해를 이미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으면 회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청주시의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좀 네. 어려운 공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좀 아쉬움이 드네요. 강원도에서는 캠핑하던 캠핑족들이 고립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좀 비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10일 날 강원도 양양 현북면의 계곡에 30대 남성 2명이 야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곡 근처에서 캠핑이 위험하다고 하는 안전요원의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캠핑을 하다가 고립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물이 불어나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구조 예. 요청을 했고 안전요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왕복 8시간의 임도를 통해서 와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2명은 가까스로 구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전요원이 경고했을 때 거기다 야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 강릉의 한 야영장에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야영객 90여 명이 찾아오셨는데 예. 불어난 문들 때문에 이틀째 고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만 승용차만 30대가 넘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류의 댐 방류 중단시키고 굴착기로 막힌 물길을 뚫어내서 수위를 낮춘 다음에 물 깊이를 확인하고 구조차가 하천 건너서 안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차와 사람을 다 옮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 계곡에서 일가족을 포함해서 9명이 물에 하루 동안 고립됐다고 오전에 구조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기상특보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야영하시거나 이렇게 네. 하는 거 가급적 하시지 말라고 계속 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특히 이제 폭우 내리는 상황에서는 계곡물이나 이런 데는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안내 방송할 때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 안에서 지역별로 강수량이 뭐 천차만별인 이런 네. 상황을 직접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실시간 지역 날씨를 믿거나 뭐 직접 레이더 영상을 찾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기상청 홈페이지 가서 레이더 영상을 확인하고 예. 강우량을 확인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날씨 누리 홈페이지,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면 초단기 강수 예측 레이더 영상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 보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색깔이 다 달라요. 지도에. 맞아요. 예. 그런데 보라색이 제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라서 시간당 60에서 80mm 수준으로 칠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외출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꽤 정확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정보를 공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자신이 지나는 지역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트위터에다가 뭐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걸 보고 굉장히 좀 놀래기도 했었고요. 저도 이번에 포털에서 왜 날씨를 시각별로
알려주잖아요. 예, 예. 뭐 3시쯤 되면 강수 확률 얼마. 저는 그게 좀 틀릴 거라고 저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생각 저도 조금 있었어요.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간이 꽤 정확하고 제가 오늘 야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지역에 비가 오나 안 오나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어르신인데 포털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하시고 3시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도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켜시면요.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일단 가면 네. 그러면은 제가 있는 위치에 대한 날씨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무심하게 서울이면 서울 날씨 이것만 봤으니까 이제 많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비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쳐서 좀 여름이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너무 큰 재난을 겪고 있으니까 비 그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수도 했는데 있잖아요. 예. 다음 주에는 더 강한 폭우가 올 것이다. 이런 예보가 지금 나왔어요. 네, 광복절 전후에서 네. 지금보다 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 최고 100mm, 충청하고 영남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금요일까지 비가 오고 주말에 소강 상태인데 월요일부터 이제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월요일에 북한에서 다시 정체정선이 만들어지는데 7호 태풍 무란이 수증기를 많이 놓고 갔어요. 예. 거기에 이제 비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서 수도권하고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광복절 밤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충청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폭우가 전국에 걸쳐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게 한 곳에 정체전선이 머물면 그 지역에만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이동을 하는데 폭우 지속 시간은 짧은데 수증기 영향 때문에 더 센 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우리가 체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반도 지금 약해진 상태라 지금은 피해가 없었다 할지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탐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현황도 좀 우리가 살펴보죠. 네. 위중증 환자 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네요. 올 13만 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만 확진자 수가. 7,241명. 네. 예. 그리고 전주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이게 뭐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확진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9시까지 12만 4,407명 확진이니까 어제보다 6,922명이 적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좀 줄어드는 12만 명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망자랑 위중증 환자 숫자 때문에 좀 걱정인 거예요. 위중증 환자 숫자가 418명인데 병상 가동률이 어느새 38.8%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자 숫자가 59명인데 석 달 만에 최다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요즘에 재감염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7월 셋째 주, 넷째 주 재감염률이 6.59% 그리고 5.42%로 늘어났고요. 6월 전에는 평균 재감염이 되는 게 6, 7개월 만에 감염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좀 짧아져서 5달 안팎으로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감염률이 높아지면 이전에 면역을 획득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백신 얘기가 나오는데 재감염자의 절반이 백신 접종률이 꽤 낮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한 번 하신 분들은 안 맞으신 분하고 위험도가 비슷한데 2차, 3차 추가 접종 때마다 위험도가 절반 줄고요. 사망과 중증화 예방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사망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게 60세 이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확진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확진 비율이 20% 가까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오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네.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확진 비율이 높아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6, 7, 80대 분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치명률이 지금 0.13%에서 0.12% 정도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는데 네. 누적 치명률을 코로나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2.47%예요. 70대는 0.58%, 60대는 0.14%인데 이게 입원 환자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들을 다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
사망자 숫자의 지표는 다음 주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네. 4차 접종 늦추시지 마시고 위중증 가는 거 막아주니까 네. 50% 정도 예방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꼭 접종하십시오. 이렇게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식약처가 식의학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시범사업 과제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은 아니고요. 2025년 말부터 식당에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100대 과제 중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2025년 12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안내견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가는 게 불가한데 만약에 예정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식당을 포함해서 카페 등처럼 지금까지는 격리를 해야 됐던 장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소를 가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리장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데에서는 식품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안내견들도 이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반려동물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네.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잘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털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반려동물 그러네요. 안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동물을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녕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뭐 폭우 피해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입고 있는데 네. 공연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공연계도 이제 보통 대학로에 있는 작은 극장들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비가 그 짧은 시간에 확 오면 예. 그 물이 좀 셀 수도 있거든요. 누수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도 약간 있었고요. 근데 예. 뭐 아주 큰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보여지는 피해 말고 이것 때문에 공연장에 오시기로 하셨던 관객분들 중에 못 오시게 되는 경우가 이게 진짜 피해인 것 같아요. 공연계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네.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네. 생활하셨기 때문에 네. 그 공연장이 물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물에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저만 해도 제가 공연일 한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분장실에서 물 펐던 적도 꽤 많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 뭐 연극도 마찬가지지만 조명 장비나 음향 장비나 이런 것들이 물에 젖으면 그렇죠. 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극장 벽이 공연장에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일 경우가 많아서 예. 어디서 물이 어떻게 새는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크고 작은 피해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연장에 오기로 하셨다가 당일날 갑자기 이런 피해 때문에 공연장에 못 오시는 분들, 이게 뭐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뭐 취소 수수료를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네. 우리 뭐 관광업계도 그게 논란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자연재해는 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환불을 거부하거나 이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이랬었는데 뭐 네. 지금은 이제 개선이 많이 됐지만 네. 공연계 같은 경우에는 네. 티켓 예매 다 하고 했어요. 네. 네. 갑자기 당일날 뭐 비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공연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네. 전화 문의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은 네. 어떤 제작사는 뭐 그렇다면 오늘은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각자 다 달라요. 네, 이게 제작사마다 원칙이 다르고 예. 게다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매하신 곳은 예매처인데 예.
여기 이것을 선택하는 곳은 제작사이기 때문에 환불 처리나 이런 것들도 빨리 연락을 드릴 수가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 예매하신 곳, 그곳이 뭐 인터파크나 예스24나 멜론 티켓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매처가 있는데 네. 이런 곳에서 오는 문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되고 예. 이게 없으신 경우에도 좀 그 SNS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해당 공연의 제작사가 관리하는 SNS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 빠르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시거든요. 예. 이걸 좀 참조하시는 게 가장 빠른 좀 그 손해를 좀 덜 보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뭐 대학로에 있는 공연계에서 네네. 제작사들이 같이 어떤 기준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만드는 게 실제로 막상 협상 테이블 같은 곳에서 같이 만나서 예. 얘기하다 보면 예. 각자의 입장이 너무 많이 달라서 쉽게 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현실인데 가능하면 뭐 뮤지컬 협회나 연극 협회나 프로듀서 협회나 이런 곳에서 움직여서 이런 원칙 같은 걸 정해주면 네. 그리고 예매처랑 좀 협의해서 그렇죠. 이럴 경우에 손실을 다 제작사가 부담하기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당일날 스텝이나 배우분들은 공연장에 다 출근을 했는데 네네. 돈을 안 지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앞으로의 좀 개선 방안을 좀 그러네요.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뭐 건물이나 이런 공연장도 역시 또 소유 주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제발 그냥 별탈 없이 지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뭐 어떤 지역은 폭염으로 고생하시기도 하시고 네. 뭐 폭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좀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즐겁고 뭔가 좀 환상적이고 뮤지컬이라고 딱 얘기 들으면은 뭔가 좀 버라이어티할 것 같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공연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제목만 들어도 또는 이제 포스터 이미지만 딱 봐도 요건 무조건 즐거운 뮤지컬이다. 요거는 내 어떤 만족도를 좀 내 이 카타르시스를 좀 에너지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만한 공연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네. 분위기를 잡으세요? 요 정도 앞에 좀 설명해 드려야 이 단어가 뮤지컬 제가 다른 공연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요거는 예. 뮤지컬 킹키부츠입니다. 이렇게. 각별히 신경 쓰시는데 오늘? 아니 근데 좀 신나는 뮤지컬 말씀드리면서 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좀 신나시라고. 아, 근데 이 포스터가 너무 유명해서 네. 광고도 많이 실제로 광고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배우들이 뭐 이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네. 전부 다 부츠를 이렇게 네. 하이힐에 부츠를 신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장면을 잊기가 어려워요. 네, 아이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좀 재밌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게다가 이 공연은 아마 못 보셨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는 본 것 같은 최근에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예. 더 좀 익숙한 공연인 것처럼 좀 느껴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예. 이게 음악적인 부분도 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신드로포로 노래로 맞아요. 만들어졌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 83년도로 제가 이제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She's So Unusual 이 노래로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신인상 받으면서 1980년대에 마돈나랑 같이 쌍벽을 이뤘던 팝 가수지 않습니까? 예. 이 신디 로퍼가 뮤지컬 작곡을 했는데 이게 바로 뮤지컬 킹키부츠라는 작품인 거죠. 그랬군요. 예. 워낙 유명한 팝스타였기 때문에 예. 이름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예. 노래까지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의외다. 좀 뜬금없이 갑자기 뮤지컬 작곡을 해서 네.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벌써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었거든요. 그럼 몇 번째예요? 올해가 5번째예요. 5번째요. 제작사가 이 공연을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초연될 때부터 이건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해야지 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짝수 연도에 2014년, 16년, 18년, 20년, 22년 이렇게 해서 5번째 공연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 처음에 공연이 됐을 때부터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있는 킹키부츠를 봤었던 분들이 이 공연 한국에서 하면 너무너무 재밌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나왔었던 공연입니다. 그건 그렇게 보는 분들 외국 가가지고 보시고 네. 이런 공연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실제 그런 공연이 오니까 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맨 처음에 관객으로 갔던 분들이 입소문을 막 내면 네.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공연이 재밌을 경우에는 그게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당시에 2014년만 해도 이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은 약간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파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소재가 예. 드래퀸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공연이 됐었을 때 처음에 어떤 모 기업에서 공연 초반을 그 단체로 그 미리 구매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공연이 재연 3연 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지만 보통 이렇게 몇 번씩 하다 보면 약간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2020년도 코로나 때 너무 좀 아쉽게 굉장히 그러네요. 즐거운 공연인데 즐겁게 보지 못했던 관객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다시 하니까는 관객들이 확 몰려서 지금은 아마 현재 충무아트센터라고 중구에 있는 공연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공연 끝나고는 뭐 다 저마다 막 어깨를 막 들썩들썩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장을 나오고 계시고 거기 이제 또 MD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객분들이 거의 줄을 서셔갖고 요즘에 대극장에 MD도 굿즈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구매하셔서 공연을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다채로워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목소리 톤이 한 톤 더 높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작품에 실제 참여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따지면 실제 참여했었을 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참여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같아요. 애정이 있으시니까. 네네네. 그 저희가 지난 3년 때 2018년도에 저희 회사가 이제 마케팅으로 참여했었고요. 올해는 그렇군요.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기에 어떤 한 작품이 계속 좀 발전돼 가고 이 공연을 알게 되는 관객들이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시장이 좀 건강하게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애정도 가고 기분도 좋은 것도 사실이고 요즘 대형 뮤지컬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이 약간 그 유럽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무겁고 묵직하고 뭐 아리아로 예. 채워져 있고 뭐 오페라 유령 같은 예, 느낌. 슬픈 사연을 담고 있고 뭐 이런 예. 일들이 이런 공연들이 많은데 한껏 신날 수 있는 공연이니까 2022년의 쇼뮤지컬 이런 거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네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킹키부츠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요? 네, 이 내용 봐보시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묵직한 감동이 중간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해서 내 인생 뮤지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실화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도 좀 읽으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1979년에 영국의 노샘프턴이라는 곳에 신발 공장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고 해요. 예. 이게 실제 주인공인 스티브 펜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폐업 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바로 킹키부츠를 통해서 공장을 다시 일으키는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1999년에 영국에 있는 BBC 다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답니다. 그럼 킹키부츠라는 게 실제로 그렇죠. 만들어졌고 판매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그게 혁신적이고 아주 파격적이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공장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워낙 좀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2005년에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2012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래미 어워즈에서 예. 팝 가수상까지 받았던 이 신디 로퍼가 이 작품의 작사 작곡가로 참여하면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스토리도 궁금해요. 예. 내용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극 중에는 찰리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찰리. 너무 흔한 이름인데. 네, 제가 영수거든요. 네, 외국의 영수는 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찰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업 위기에 몰린 그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그 폐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우연히 롤라라는 드래킨을 하고 있는 롤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 롤라의 그 쇼를 보고 분장실에 찾아갔다가 새로운 영감을 딱 얻게 되는 거죠. 바로 남자가 신을 수 있는 롱부츠,
킹키 부츠.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추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롤라랑 찰리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걸 디자인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원래 있었던 공장에 있었던 직원들이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순탄하게 내버려 두진 않죠. 네. 이러다가 결국 밀라노에 있는 패션쇼에 이 킹키 부츠를 그 선보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든 공연은 행복한 얘기니까 극복해 나가겠죠. 근데 이제 이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안에 찰리와 롤라의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연을 보시면서 마냥 웃지만 뭔가 가슴속에 메시지를 딱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킹키 부츠 포스터나 이런 거 보면 배우들이 부츠 이렇게 신고 있는데요. 굽이 굉장히 높던데요. 이 몇 센티미터 정도 됩니까? 굽은 아마 좀 킹키 부츠마다 좀 다를 텐데 아마 10cm, 8cm, 12cm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통굽으로 돼 있고 이 부츠 자체의 길이가 80cm 정도 됩니다. 80cm 정도는 다리 전체로 올라오는 정도 아니에요? 저는 신으면 이게 무릎까지라고 생각해서 허벅지까지 올려야 되는. 근데 이 부츠를 배우분들이 이제 80cm니까 무릎 위까지 거의 올라와서 신는 신발이거든요. 킹키 부츠의 주인공은 뭐 롤라다, 찰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닙니다. 킹키 부츠의 주인공은 킹키 부츠입니다. 아 근데 이거 신고 막 움직일 텐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배우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드래퀸을 연기한다는 그 롤라라는 역할을 지금 현재 워낙 유명해진 우리 최재림 배우나 강홍석 배우나 서경수 배우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 말고 이 롤라랑 같이 옆에 늘 다니는 엔젤이라는 그 마치 팀명처럼 엔젤이라는 팀이 있어요. 6명의 드래퀸인데 모두 남성 배우분들이 연기하시거든요. 이 배우들이 이 킹키 부츠를 신고 앞에서 딱 포즈를 취하면 포즈만 봐도 이 킹키 부츠를 이미 아는 관객들이 약간 앞에서 환호성을 이제 질러주죠. 그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 분위기를 못 이겨서 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이 자태가 이 포스가 너무 멋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뭐 행군하고 나면 이렇게 그 군화 이렇게 벗으면은 땀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것처럼 배우들도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요. 공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땀이 주르륵 날 것 같은데요. 땀은 나겠죠. 그렇지만 관객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헤드윅 같은 공연들도 보면은 이제 공연 사진 보면은 눈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특색 있게 하잖아요. 이 킹키 부츠에 나오는 롤라와 우리 엔젤 그 팀 분들은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멋져서 사람들이 공연 2014년도에 초연되었을 때부터 그 엔젤들에 대한 그 인기가 별도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뭐 쇼도 한다고. 제가 이 공연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그걸 저희가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캐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공연 직전에 이 엔젤 이제 공연 무대에 서야 되는 그 엔젤들이 공연 직전에 로비에 나와서 로비에서 쇼를 했었어요. 약간 패션쇼처럼 나와갖고 그러면 로비에 있는 관객분들이 사진도 막 찍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공연에 나오는 좀 그 어떤 상징적인 음악을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 동작을 같이 알려주고 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엔젤들이 하는 이 로비 쇼 때문에 관객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말씀드려도 되나? 이런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이 공연의 색깔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뮤지컬 끝나고 난 다음에 배우들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잠깐 사진 찍어주는 뭐 포토타임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객들이 이거는 공연 시작 전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확 그렇게 띄우고 그런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로에 있는 작은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서는 공연 끝나고 나서 무대 위에서 사진 찍는 행사도 있고 특히 어린이 공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연 전에 완벽한 분장을 한 상태의 배우가 로비에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는 거 사실 생각해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분장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무대 위에서 봤을 때 의상이 아름다운 의상도 그냥 일반 로비에서 그 의상을 꺼내서 보면
무대 의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킹키부츠의 엔젤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뮤지컬 로키오로쇼라는 공연도 이런 로비쇼를 하고요. 이렇게 예.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공연들이 좀 있는데 이 킹키부츠가 이게 아주 특징화가 됐고 이번 2022년도에는 이걸 아주 마케팅 기획으로 굉장히 잘 꾸며냈습니다. 그럼 지금 관객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지금도 현재 많이 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오프니크라고 해서 이번 시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들의 로비쇼, 예. 커튼콜 촬영 가능한 데이, 무대 첫 공인사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잘 묶어서 2022년에 공연을 오픈을 딱 했는데 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반사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오프니크 15회차가 전성 매진되면서 관객들이 나는 즐길 준비가 돼 있다. 갖고 와라.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풀 매진이 됐고 이때 반응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도 뭐 좌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공연으로 흥행을 저희가 빠지니까 흥행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약간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근데 보신 분들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흥이 나는 네. 신나는 공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마냥 뭐 신나는 내용 스토리는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이 마냥 신나고 있는 와중에 이 롤라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아까 그 공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연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나면은 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거고 뮤지컬이 갖고 있는 음악 아까 신디 로퍼 예.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서 그 시너지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도 이런 뮤지컬 마케팅도 하시고 네. 뭐 직접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앞서 뭐 킹키부츠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서비스 같은 거 네. 관객들을 위해서 그런 거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네, 제가 했었던 이벤트들 중에서 싱어롱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어떤 공연을 즐기는 관객분들이 배우들이 노래 부를 때 같이 좀 즐기고 싶은데 다른 그렇죠. 분들의 관람에 방해가 되니까 함부로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아예 열어주는 회차 같은 걸 만들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괜찮네요. 네. 근데 그전에는 그냥 하는 이벤트였는데 네.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떼창이 또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공연장에서 들으면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뭉클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다양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8년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술래 감독은 한국적인 정서를 가미하는 방식 중 하나로 우리의 전통적인 요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주인공 혜원이 정성껏 만들어 먹는 음식이 한식인 시루